DSR 규제,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소득 조건을 추가해서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건 전세 가격의 하락,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영표라고 합니다. 이번에 출간한 슈퍼리치의 부동산 상식사전이란 책을 출간했고요. 저는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등등에서 재테크 관련 분야의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왔냐 분명히 궁금하실 텐데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라는 곳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뭔가 뜻한 바 뭐 큰 계획이 있어서 회사를 관뒀다는 아니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나는 직장 생활 체질이 아닌가 봐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책을 쓰는 작가로 전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쓴 책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슈퍼리치의 부동산 상식사전.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부동산 공부하고 싶은데 뭐 읽어야 돼요? 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답변에 대한 그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좀 자랑을 하자면 이 책은 총 3부작으로 기획되어 있고요. 이 책은 소급 단계입니다. 이 말은 중급, 고급 책이 이제 준비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있는 걸 공부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 서점에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집 없어도 땅은 사라.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이거 사면 무조건 돈 된다. 아니면 아주 엄청나신 분들이 그럴 거 없어, 건물 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이 부동산 상식사전 이 책으로 이제 기본기를 다지신 다음에 나중에 뭐 책을 읽으신다거나 뭐 유튜브를 이렇게 보신다거나 하실 때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의 부동산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책 자랑을 한번 해야 되는데요. 이 책에 보시면 부동산 경제학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은 전세 가격 더하기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 예측, 희망사항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부동산 가격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1월 현재는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과연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회의감을 갖고 계시는 거죠.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더 오를 거니까 계속 갖고 있다가 팔 거야가 아니라 내 거를 지금 누가 사줬으면 좋겠다. 또는 영끌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대출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처분하고 싶다라고 하는 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적어도 2024년 말 그리고 2025년 초까지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들이 좀 우세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갑자기 막 급등한다 뭐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바닥인가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이후부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에 있는 상승분들 요것들은 2017년 수준으로 다시 이제 복귀하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17년의 가격이 일단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른 유튜브 채널들 많이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많이 소개해 주는 것들은 2017년의 가격은 얼마였고 최고 가격은 얼마였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최고가 대비해서 20% 떨어졌다, 30%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 설명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관점을 약간 다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17년에 5억 원이었던 주택이 2022년 최고가를 찍을 때 10억 원까지 갔다. 그런데 지금은 7억이니까 최고가 10억에 비해서 3억 원 떨어진 30%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2017년의 관점에서 보면 5억이던 게 7억으로 올랐구나.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 또는 하락기가 계속된다면은 이 아파트의 정상적인 가격
을 보면은 그럼 5억 원 선이 적당하다. 그러니까 가격은 2017년을 기준해서 여기보다 올랐나 내렸나.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매물이 예를 들어서 뭐 2021년의 가격이다, 뭐 2020년의 가격이다 라고 하면은 2, 3년 전의 가격 수준으로 돌아갔네, 좀 많이 내렸나 보다 라고 보실 게 아니라 2017년에 비해서 올랐냐 내렸냐, 요거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크게 어떤 바닥에 대한 판단이 틀리지는 않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하나로 이렇게 다 뭉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어떤 지역을 가보면 뭐 경쟁률이 몇이다, 또는 뭐 최고가 대비해서도 더 올라서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아니 벌써 2017년의 가격 수준까지 도달했네 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 어떤 막내 뭐 X세대 시장 뭐 이런 정도인데요. 그때도 서울대 가기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한 학교에서 한두 명 가면 이제 와 잘했다 뭐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 인구가 줄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한 학년에 60만 명이던 시절에서 지금 30만 명 된 상황이니까 그럼 서울대학교 가기가 2배로 쉬워졌나? 그래서 생각하면 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명 인기 지역이라고 하는 곳, 수요가 몰리는 곳은 분명히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역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누어서 이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뭐 유망 지역 어디냐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역시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풍경, 이 뷰라고 하는 이 한강을 보느냐 안 보느냐 요거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입을 고려한다, 뭐 투자를 고려한다 라고 하시면은 창문에서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 우선 보이는 지역 위주로 뭐 2017년 가격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으면은 거기는 분명히 투자로서도 실거주로서도 또는 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없을 만한 지역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걸 보면은 DSR 규제,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소득 조건을 추가해서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전세 가격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할 때 이제 전세 가격도 조금 소득 요건을 좀 꼼꼼하게 보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건 전세 가격의 하락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은 이 핵심이 전세 가격 그리고 거기 기대치가 더해지는 건데, 기대치가 낮아진다 해도 전세 가격이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상승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 가격은 상승의 어떤 여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부동산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보겠다. 그래서 소득 조건이 안 되면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은 이 전세 가격이 오를 만한 어떤 가능성보다 는 오히려 낮아질 만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낮아지고 기대치도 낮아지고 하면은 이 부동산 가격은 이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방향이 많이 이렇게 예측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낮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DSR 규제를 전세 가격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추가가 돼서 이 전세 가격이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빌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는 워낙에 뭐 전세 사기다. 여기서 또 하나 또 제 책자랑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 빌라의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법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가 보면은 이 빌라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아예 딱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은 2023년 5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빌라의 공시 가격 거기에 126% 적용, 이게 딱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막 시세대로 막 전세를 많이 받던 그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뭐 2억짜리, 3억짜리 빌라가 집주인이 이렇게 전세를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주인들이라고 해서 뭐 현금이 많아서 그래 5천만 원 떨어졌어? 그럼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이 전세 가격의 하락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특히 그 빌라에 대해서는 워낙에 사람들의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빌라 전세보다는 또 월세로 수요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있어서 이 전세 규모는 계속 작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가격도 계속 이제 올라갈 어떤 그 여력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아파트와 빌라 둘 다 전세 가격은 분명히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별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전세 가격 대출을 벗어나서 거기에 더해서 뭐 금리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상황이라든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GTX 노선 좀 확장시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평택에서 갑자기 호가가 2억 원씩 올랐다라고 하는 기사를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평택에 사는 학생이 GTX 타고 올라가서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게 주요 이유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망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 GTX라고 하는 강력한 호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플러스 요인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GTX 교통 호재는 플러스 요인, 하지만 금리라든가 사람들의 기대치라든가 하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 이 두 개가 어떻게 작용할까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준을 보면은 요번에 그 기사에서 굉장히 힌트가 있었습니다. 대치동에 연결되는 곳이라서 평택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핵심 지역에 교통망이 바로 직결되는 곳이 있다면 분명히 플러스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먼저 밝히자면은 누가 지방에 부동산 사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말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뭐 인구가 줄어든다 뭐 이런 것 이외에도 아니 부동산 투자할 거면 굳이 지방에 갈 거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간의 그 과학적인 원리를 빗대어서 좀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뉴턴의 그 만유 인력의 법칙 있잖아요. 질량이 이만한 거랑 요만한 거랑 있을 때 요만한 거는 이렇게 큰 걸로 이렇게 딸려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인구에 대해서도, 그리고 소득이나 직장,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이 덩치 큰 게 있으면은 이 주위의 것들이 이렇게 딸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권 밖에 있는 수도권 또는 지방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투자 목적으로는 좀 적당하지 않고 차라리 전세라든가 해서 실거주 또는 뭐 전원주택들 이렇게 해서 나는 텃밭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체험하는 의미에서 뭐 전세를 살아본다거나 월세를 살아본다라고 하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은 우선 기준은 요번에 GTX A, B, C, D, E, F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가 닿는 곳을 기준으로 거기 동그라미면은 좀 해볼 만하다. 이겠지만 거기를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말리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예외는 있습니다. 뭐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또 그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대구의 경우에는 그 교육 어떤 환경 때문에 대구하면 수성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부산하면 뭐 해운대구에 뭐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그런 그 좋은 아파트들, 이런 데는 또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예외를 좀 제외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수도권에서는 이 GTX 닿는 곳 여기만 놓고 이제 보시라라고 하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었던 거는 분당, 일산에서 1기 신도시들 이제 쫙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그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네가 분당에 대해서 뭘 알아, 일산에 대해서 뭘 알아, 네가 살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그 분노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는데요. 그 댓글들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분당의 경우, 일산의 경우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가격이 비슷했었고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이 이제 강남이랑 연결되고, 그리고 일산은 서울 광화문이랑 연결이 되고 하는 어떤 그 교통적인 측면에서 연결되는 지점은 비슷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러니까 20년, 30년 지나오는 동안 어떤 그 상업지구, 그 중심지의 개념이 사실 광화문에서 강남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강남과 연결되는 분당이 좀 더 각광을 받고 가격이 이제 상승한 측면이 있고요. 일산은 그에 비해서 이 교통
이 물리적인 거리가 그 전에 강화문까지는 괜찮았는데 다시 강화문에서 다시 또 강남으로 내려가려면은 1시간이 추가되는 겁니다. 1시간 추가되면 이 직장인들,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해봐서 압니다. 그 아침에 5분, 10분 이 좀만 더 짧게 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소중함이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일산 지역이 굉장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 상승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 와중에 거기 더해서 일산 지역은 그 위에 파주 여기도 아파트를 막 이제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산이 아니어도 주변에 아파트를 짓고 3기 신도시도 왕숙 신도시라고 해서 또 일산보다 조금 더 서울에 가까운 곳에 신도시를 짓고 하니까 일산 지역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었죠. 그래서 일산 지역은 지금까지 하락세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GTX라는 굉장히 그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노선이 생기게 되면서 일단 하락세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은 이 분당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상승할 여력은 많다. 그리고 현재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리모델링을 하냐, 재건축을 하냐,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많이 혜택을 받을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이 분당에는 많이 이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산에 대해서는 하락세는 멈췄지만 이게 과연 상승세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직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신도시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분당과 일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역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은 하락은 멈추겠지만 상승이랑 연결되는 거는 개별 신도시마다 한 번씩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좀 정리가 가능합니다.